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저희 그렇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늘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상임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네. 중기벤처 중기벤처도 하시는 벤처위원이고요. 네. 정치개혁특위위원이고 또 초당파 정치개혁 의원모임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 그 초당파 거기는 멤버가 누구 한 150여 명이 됐는데 이번에 많으시네. 절반이세요? 예, 정치 불출마선은 한 이탄희 의원 아, 있고 네. 또 김종민, 김영배 네. 여러 민주당의 또 기라성 같은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당에도 많이 있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선거제 개혁 논의 이야기할 때 네, 네.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선거제 이슈가 예.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이제 예. 미리 이제 의원님 시간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이제 어제 또 이슈가 있는 바람에 요거 네. 먼저 좀 그렇게 짚어보고 하시죠. 예,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어떻게 당 분위기 오늘 좀 어떻습니까? 보시면.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를 해서 이제 네. 비대위원장 어떻게 비상체제를 갖출 것이냐를 네, 이제 네, 논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김기현 대표로서는 아마도 한 신년 초나 2월 초 정도 네. 총선을 한 2, 3개월 남겨둔 시점 정도의 어떤 그 지표면과 함께 당의 새로운 어떤 쇄신 같은 걸 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표 굉장히 빨라진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건 저는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김기현 대표를 둘러싼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의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의회가 네. 힘이 막강한 국가입니다. 의회주의 국가에서 과연 당대표 제도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사태뿐 아니라 지금 당대표 체제를 둘러싸고서 민주당에도 큰 내용과 지금 큰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1년 반 내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대표라는 큰 방탄으로 막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하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축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대표가 새로운 신당을 만들 결심을 하고 네. 또 당대표 체제의 또 다른 이제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전당대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송영길 전 네. 대표가 구속영장이 검찰의 청구됐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속 기소 여부가 결정될 판인데 이 세 가지 사건, 네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당대표 체제의 어떤 종은 이제는 당대표 체제가 우리 국회 운영에 맞지 않다.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라든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체제다라는 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네. 요약한데 이렇습니다.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모든 일까지 책임지는 무한 책임론에 시달려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 여당 아닙니까? 우리는 네. 정부 여당이 2인 3각으로 움직이는 체제인데 지금 거기다 야당의 거친 공세, 또 야당의 절대적 다수라는 이 불리한 환경에 있었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누구도 그렇게 그보다 큰 권한을 주지는 않았는데 네. 당대표라는 사실 하나로 지금 170도 가까운 민주당 의석을 좌지우지해서 국회를 완전 1년 반 동안 역진시켜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정말 절대 권한에 누구도 그렇게 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네. 공천권 또 개딸의 팬덤 네. 이런 걸 바탕으로 17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 전체의 목줄을 쥐고 있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무제한 권한의 지금 당대표 독주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 민주주의 진전이라든가 또 국민의 다양한 여론, 신속한 입법, 재정 지원, 재정의 어떤 정책의 수립에 맞지 않은 체제다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었을 때부터 드디어 당대표 체제의 마지막이 왔다. 과거에 네. DJYS 때는 말이죠. 그때는 정말 권위주의 정권이랑 싸우면서 DJYS라고 하는 또 YSDJ라고 하는 국민적인 신망을 받는 절대적 야당 지도자 없이는 야당이 생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때야 그런 체제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제 민주화되고 정권 교체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왜 국민이 253개 선거구 또 나머지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선된 적어도 한 40~5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의 1%도 참여하지 않은 당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공천권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사건, 우리 김기현 대표의 사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당대표 시대의 종언이 온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사태는 또 일찌감치 동아일보가 네. 사설로 한번 네. 작년 벌써 1년 반쯤에 다룬 적이 있어서 그 성견지명에 저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사설에 제가 특히 깊었던 것은 제가 정치개혁 특위가 열린 첫 회의에서 네. 다른 무엇보다도 당대표 체제의 혁신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첫 번째라고 네. 제기한 적이 있어서 네. 네. 아주 기억이 선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 사태가 있기 이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네,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를 좀 옹호하는 막 그런 발언들이 쫙 이어졌었는데 의원님은 혹시 거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방에. 근데 밖에서 보듯이 그렇게 뭐 요란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보수 정당이라 보니까 좀 안정론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도 다 생각이 있고 일정이 있을 텐데 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발음을 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신중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신중론 원래 이제 보수라는 곳은 좀 질서 또 신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저 아까 죄송합니다. 일부 때 저희 나와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한 것이 용산이나 이제 여기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할 거라는 약간 예상을 하고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옹호 발언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론에 여러 추측이고 사실 그 추측이야 누가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 결과를 보자면 그 추측은 좀 틀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 거는 예, 아마도 이제 네. 그냥 그렇습니다. 당 걱정하는 마음에 그냥 한 것이다. 초선들이 이 왜냐면은 다선들이야 이런 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봤으니까 네네. 이런 위기는 이렇게 극복해야 한다는 이런 뭐 나름의 경험이 있고 네. 그게 이제 어떤 이 케이스 스타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국회의원 초선을 해보니까 뭐 초선 전에 무슨 다른 경력이 뭘 있든지 간에 다선의 이 여러 가지 지략이라든가 다선의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벌써 뭐 서너 번씩 하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 이보다 더 힘들고 이런 어떤 딜레마의 시기, 갈등의 시기, 격동의 시기를 나름대로 거쳐오면서 터득한 네. 또 지혜란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소선들은 당이 이렇게 내분에 빠져서 되나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은 이제 뭐 비대위로 오늘 아침에 이제 네. 해서 비대위로 넘어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초선 의원 자꾸 초선 의원님들 그 단톡방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예. 비대위원장 뭐 이런 자리 가지고 혹시 뭐 좀 약간 이야기가 나오거나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되거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그건 뭐 내일 의원총회를 내일 오전 10시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자리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비대위원장은 역시 우리 당이 굉장히 비상인 만큼 이 비상사항을 이 위기를 새로운 어떤 반전의 계기, 새로운 제도약의 계기, 또 네. 우리의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는데 네. 그게 누군지는 다양한 인물군이 있겠고 네. 또 그런 논의가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위기라는 말을 한자를 이제 뜯어서 파자해 보면은 네. 예, 그게 정말 심각한 위험과 기회란 말이 합쳐 있습니다. 위기가 차야 아주 위태로워져야 근본적인 혁신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그런 반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사실 뭐 김한길 좀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그게 우리 꼭 당사자인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 당원들이 또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여론 지표로 나타나겠죠. 네. 민심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당대표 체제라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당대표 거치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지역에서는 뭐 한 달 전부터 이 시장에 가서 만나면은 그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네. 예. 그게 꼭 김기현 대표 개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혁신이가 하면은 뭐 혁신이라도 한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질책부터 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지금은 아마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 시기 같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당 대표가 총선 한 2개월 전에 이제 거취를 결정합니다.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2개월 전에 이제 비례대표 후순위, 네네. 야 저걸로 당선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 후순위로 본인이 딱 비례대표를 이제 지정하면서 비례대표 신청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받으면서 이제 불퇴전에 정말 이거는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 네, 하는 네. 그게 과반을 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취를 결정했고요. 네. 그러면서 선두에게 넘어갔죠. 네.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는 또 본인이 종로라고 하는 험지를 그렇죠. 거스로 네. 출마를 하면서 네. 또 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번 시기는 좀 이제 그게 한 3개월, 4개월 앞으로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3개월 앞으로 당겨졌죠. 4개월 앞으로 당겨진 셈이죠. 예, 그렇죠. 120일이니까 네. 네. 예, 4개월 앞으로 당겨진 시점이고 이 시기가 좀 어떻게 여론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나 우리 당원들이나 당의 큰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혁신과 쇄신 없이는 힘들다. 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종전의 생각으로 척도를 잡고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정말 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내일 논의도 지켜봐야 되고 네네. 그 사이 여론의 기대는 어떤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약간 한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위기의 원인이 이제 네. 당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대통령한테도 일견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요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늘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트루만 대통령이 했다는 말, 네. 모든 책임은 이 책상에 머문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영문 이름 그거를 문구를 책상 위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책상 위에 두고 있는 모습도 네. 우리가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수당이고 매우 불리한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커서 네. 재정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거나 또는 민심을 다독거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재정을 쓰게 되면은 당장 국가 신용 등급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또 두 번째는 시중 금리가 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건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구축 효과라 그래서 다른 일반 그 채권들, 회사채, 금융채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네, 네. 또 민간의 금융기관 자동 조달 비중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 기업의 금리 부담으로 갑니다. 지금 재정 못지않게 가장 큰 걱정이 고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팎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동 사태, 중동의 갈등 이것들이 국제 정세, 국제 공급망, 국제 원유, 에너지 가격 모든 걸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다가 야당이 세상에 이런 야당이 있었습니까? 170석 가까운 180석 가까운 야당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정부 여당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죠.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시켜 준 거 아니냐. 네. 이 와중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고 야당과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해야지. 또 하나 또 우리 핵심 지지자들, 많은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크고 사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그걸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하느냐. 네네. 이런 어떤 그 불신, 불만까지 이제 겹쳐 네. 있다 보니까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부의 책임, 여당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 이건 뭐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뚫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건 뭐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외부 변수, 이 야당이라는 엄청난 거대 야당이라는 엄청난 이 독주와 철벽에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이건 비토크라시다. 거대 야당이 모든 일에 발목을 잡고 거부하는 비토크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또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이 비토크라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네. 물론 내년 총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아울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책임은 무한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비상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겠습니다. 네.